강남구의 10월 아침은 선명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고급 주택가의 거리는 조용했고 이민준의 검은색 제네시스 G90는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42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맞춤 정장은 500만 원이 넘었고 손목의 롤렉스는 그보다 더 비쌌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늘 오전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중견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300억 원짜리 거래였고 그는 이미 인수 후 계획을 세워두었다.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고 부서를 통폐합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감정은 비즈니스에서 약점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그것을 배웠고 그 교훈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민주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다. 인도 위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색이 바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분홍색 자전거가 있었고 보조 바퀴가 달려 있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골판지 팻말을 들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다. 팔아요 5만 원 엄마가 밥 살 돈이 필요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 고급 주택가에 거지가 나타나다니 경비실에 전화해서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동네 이미지를 망친다.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소녀의 자세였다. 그녀는 구걸하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고 갈색 머리는 두 개의 깔끔한 따은 머리로 묶여 있었다. 신발은 닳았지만 깨끗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아니라 조용한 결의가 있었다. 차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신호가 바뀐 것이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려 길가에 차를 세웠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아마도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황당한 상황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차에서 내리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주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자전거가 사랑받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공주와 유니콘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분홍색 리본이 매듭져 있었다. 모든 어린 소녀가 꿈꾸는 그런 자전거였다. 이거 내 거니? 민준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진지했다. 네, 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분명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일자리 면접 보러 가셨어요. 소녀가 대답했다. 저보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 동네는 안전하니까요.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엄마가 너를 혼자 여기 두고 갔다고? 엄마는 저를 맡길 사람이 없어요. 소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팔아야 해요. 엄마가 장 볼 돈이 필요하거든요. 5만 원이면 장을 볼 수 있겠니? 민준이 조소하듯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그 정도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대요. 소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쌀이랑 김치랑 계란을 살 수 있어요. 라면도요. 민준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자전거를 팔려고 하는 것이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 자전거는 얼마나 됐니? 3살 때 받았어요. 소녀가 자전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엄마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파는 거니? 예?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엄마가 힘들어 하세요. 엄마는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빠지는 날도 없었고 항상 시간 맞춰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뭐? 엄마의 나쁜 사장님이 엄마를 해고했어요. 소녀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엄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냥 엄마를 내보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 전 그는 한 직원을 해고했다. 그녀가 아이가 아프다며 하루 휴가를 요청했을 때였다. 민준은 단호했다. 개인 사정을 업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싱글맘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귀를 막았다.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필요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없어. 서울에 싱글맘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무심코 물었다. 김수연이요. 소녀가 대답했다. 원래는 다른 성이었는데 엄마가 다시 바꾸셨대요. 제 아빠랑 헤어진 후에요. 민준의 세계가 기울기 시작했다.
김수현, 그가 해고한 여자의 이름이 김수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김수현은 흔한 이름이었다. 너 이름은 뭐니? 김지우예요. 7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아빠는?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제 아빠는 저를 낳고 떠났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다른 가족은 없니?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이나 고모? 아무도 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말하길 오빠가 한 명 있대요. 엄마의 첫 아들이요. 그런데 그 오빠는 우리를 버렸대요. 오래전에요. 그 오빠가 부자가 되고 나서 엄마를 부끄러워했대요. 가난한 엄마가 창피했나 봐요.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적 있니? 엄마가 말하길 제 아빠 전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었대요. 지우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한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커서 나쁜 사람이 됐대요. 마음이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요. 엄마는 가끔 그 오빠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밤에 제가 자는 줄 알고요. 하지만 저는 안 자요.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어요. 민주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길게 주저앉았다.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상관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이 아이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이 작고 용감한 소녀는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동생이었다.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을,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과거를, 그 과거의 일부인 가족을 지우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엄마를 해고했다. 그녀가 자신의 엄마인 줄도 모르고 그녀가 성을 바꾸고 그의 회사에 지원했을 때 그는 서류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인사팀에서 처리한 수많은 지원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휴가를 요청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내쫓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 그 눈은 가족의 눈이었다. 그의 눈이었고 엄마의 눈이었다. 얼굴 형태도 입 모양도 닮아 있었다.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 하지만 그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알고 싶지 않았다.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오빠의 이름을 아니?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민준이요. 엄마가 항상 그 이름을 말해요.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슬퍼 보여요. 세상이 멈췄다. 이민준, 지우가 반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민준의 차를 보았고 그의 비싼 옷을 보았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저씨 이름이 뭐냐고요? 지우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민준이다. 그가 속삭였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골판지 팻말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당신이 엄마가 매일 밤 울면서 부르는 그 오빠예요? 우리를 버린 그 오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있었다. 당신이 엄마를 해고한 그 사장님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를 몬스터라고 부르던 그 사장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전거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꽉 잡았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왜 우리를 싫어해요? 왜 엄마를 해고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굶는 걸 신경도 안 써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인간성을, 그의 가족을, 그의 영혼을 희생했다. 지우야. 그가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뒤로 물러섰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맞았어요. 당신은 차갑고 잔인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강남의 고급 거리에서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고 가난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지우야, 제발 들어줘. 민준이 애원했다. 나는 뭐요? 지우가 물었다.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도와줘요? 엄마는 매일 밤 울어요. 우리는 곰팡이 냄새, 나는 작은 방에서 살아요.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런데 당신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어요. 모든 말이 맞았다. 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다. 자전거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정장 바지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현금으로 100만 원 정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꺼냈다. 이거 가져. 그가 말했다. 지우는 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많아요. 자전거 값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파는 데 대한 보상이야. 하지만 제발 받아줘.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너희한테 빚진 건 이것보다 훨씬 많아. 지우는 망설였다. 그녀는 돈을 원했다. 엄마가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들을 버린 오빠였다. 엄마를 해고한 나쁜 사장이었다. 그의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민준이 물었다. 근처 카페에서 면접이에요. 지우가 대답했다. 서너 블록 떨어진 곳이요. 언제 돌아오시니? 1시간 후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나랑 같이 가자.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나는 엄마한테 직접 말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아들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모든 걸 바로잡을 거라고. 지우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어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오랫동안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엄마를 버렸고 너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너를 보고 깨달았어.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 말만 하는 건 쉬워요. 지우가 말했다. 7살 치고는 너무나 성숙한 말이었다. 맞아. 민준이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평생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노력할 거야. 지우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린 눈에는 오빠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안 해요. 그건 공평해.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근처 벤치로 갔다. 민준은 조수를 불러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조수는 놀랐지만 민준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다음 그는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수연이라는 직원을 기억하나? 그가 물었다. 네, 사장님. 1달 전에 해고된 직원이죠. 그녀를 다시 고용해. 지금 당장. 네? 하지만 사장님, 그녀는... 말대꾸하지마. 민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녀를 복직시키고 승진도 시켜. 과장으로. 그리고 지난 1달치 급여를 모두 지불해. 보너스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에 처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지우를 보았다. 그녀는 자전거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스티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니? 그가 물었다. 네.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생일에 사주셨어요. 엄마가 말하길 몇 달 동안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돈을 모았대요.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런 소중한 걸 왜 팔려고 했니? 지우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 단순하고 순수한 대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이 어린 소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지우야, 네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 알아. 민준이 말했다. 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엄마는 제가 여기 온 걸 알면 화낼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너는 좋은 딸이야. 당신은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의 벤치는 작은 섬처럼 고요했다. 오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당신이 옛날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착하고 다정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변했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 성공에 대한 굶주림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가난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가족은 정말 가난했어. 엄마는 3가지 일을 했어. 아침에는 청소, 오후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나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 낡은 옷을 입고 남은 음식을 먹고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엄마를 봤어. 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맹세했어. 부자가 되겠다고. 엄마를 가난에서 구해내겠다고.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벤처 기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실패했어. 2번째도 실패했어. 하지만 3번째에 성공했어. 그럼 왜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쯤엔 민주는 말을 멈췄다. 그때쯤엔 내가 변해 있었어. 성공은 나를 거칠게 만들었어. 나는 약함을 경멸하게 됐어. 가난을 경멸하게 됐어. 그리고 나 자신의 과거를 경멸하게 됐어. 엄마를 포함해서요? 응? 민준이 인정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엄마가 창피했어. 엄마의 가난이, 엄마의 학력이, 엄마의 모든 게 창피했어. 그래서 나는 멀어졌어. 전화를 받지 않았어. 방문을 피했어. 결국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 그건 정말 나빠요. 지우가 말했다. 나도 알아.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나는 과거를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당신 회사에 왔을 때는요? 민주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성을 바꿨다는 걸. 나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해. 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엄마를 해고할 때는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몰랐어. 민준이 말했다. 인사팀에서 보고를 받았어. 한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려고 한다고. 나는 서류만 봤어. 이름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그냥 승인했어.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전거 바퀴를 손가락으로 돌렸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당신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지만 진리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치심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엄마를 다시 보게 된다. 그가 버린 엄마를, 그가 해고한 엄마를. 배고프니? 민준이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배고픔을 숨기려 했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뭐 먹고 싶니? 저는 괜찮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뭐가 먹고 싶어? 지우는 망설였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떡볶이요. 엄마랑 같이 먹던 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아직 일할 때요. 민주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식을 샀다. 떡볶이, 김밥, 주스, 과자. 지우의 눈이 커졌다. 이거 다요? 다 내 거야.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음식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곧 그녀는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 천천히 먹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급하게 먹으면 배탈 나. 지우는 속도를 늦췄다. 그녀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니?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거예요. 하지만 재료가 너무 비싸서 요즘은 못 먹어요. 민주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매일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그의 여동생은 김밥 하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가 약속했다. 진짜요? 지우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진짜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민주는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 수연이었다. 그의 엄마였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가방은 낡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은 멀리서 지우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지우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엄마! 지우가 소리치며 일어났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놀라움,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수연은 재빨리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기 뒤로 숨겼다. 보호하는 자세였다. 지우야, 가자.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 오빠가 쿡 가자고.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제발 기다려. 민준이 애원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너랑 할 말 없어.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내온 이미 모든 걸 말했어. 날 버렸을 때, 날 해고했을 때 나는 몰랐어. 엄마인 줄 몰랐어. 그게 나. 수연이 비웃었다. 네가 날 몰라봤다는 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게?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옳았다. 그것이 더 나쁜 일이었다. 나는 변명하지 않을게. 그가 말했다. 나는 끔찍한 아들이었어. 나는 엄마를 버렸고 지우를 무시했고 우리 가족을 부끄러워했어. 나는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수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엄마, 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해가 떠난 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했어. 3가지 일을 했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손이 피가 날 때까지 일했어. 전부 너를 위해서였어. 네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네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알아, 엄마, 넌 몰라. 수연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내언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네가 성공했을 때, 네가 부자가 됐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 내 아들이 사장이 됐다고. 내 아들이 대기업을 운영한다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넌 뭐 했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나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 나는 네가 바쁜 줄 알았어.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년이 지나고 또 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가 지우가 태어났어. 수연이 계속 말했다. 나는 네가 여동생을 보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나는 내게 사진을 보냈어. 메시지를 보냈어. 하지만 넌 대답하지 않았어. 넌 우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어. 미안해. 민준이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수연이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그게 다야? 20년을 버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나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노력할 거야. 평생 걸리더라도. 넌 내 인생을 더 이상 망치지 마. 수연이 말했다. 우리는 네가 없어도 잘 살 거야. 하지만 엄마, 지우가 자전거를 팔려고 했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수연은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지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지우를 껴안았다. 내 사랑하는 딸, 넌 아무것도 팔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엄마는 항상 힘들어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엄마가 우는 걸 들어요. 밤에. 수연은 딸을 더 세게 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민준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가 만든 상황이었다. 7살 아이가 엄마를 돕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려고 했다. 엄마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몰래 울었다.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수연 씨, 그가 공손하게 말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회사에 전화해서 복직 명령을 내렸어. 승진도 시켰어. 그리고 지난 한 달치 급여도 다 지불하게 했어. 수연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 동정은 필요 없어. 이건 동정이 아니야. 이건 정의야. 내가 너를 부당하게 해고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다시 나를 해고하면 어떻게 해? 내 기분이 바뀌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 말을 어떻게 믿어? 민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건 내 변호사 연락처야. 그에게 말해. 그가 계약서를 작성할 거야. 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해고 불가 조항도 포함해서. 수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제발. 민준이 애원했다. 최소한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는 배가 고파.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해. 좋은 학교가 필요해. 나는 그걸 제공할 수 있어. 우리는 내 돈이 필요 없어. 하지만 지우는 필요해.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를 봐. 그 아이의 신발을 봐. 옷을 봐. 그 아이는 자라는 중이야. 그 아이는 영양이 필요해.
수연은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딸의 낡은 신발을, 수선한 옷을 보았다. 그녀의 결심이 흔들렸다. 수연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 민주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나는 내 동정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나는 지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 아이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어. 물론이야.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일할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직원들처럼 일할 거고 내 실력으로 평가받을 거야. 알겠어. 마지막으로 수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다시 우리를 버리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수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그녀의 아들이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천천히 할 거야. 나는 네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 그건 공평해.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지우야. 천천히. 민준은 제안했다.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어때? 지우가 배고플 것 같은데. 수연은 주저했지만 지우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는 동의했다.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민준이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평범한 곳으로 가자. 나는 과시가 필요 없어. 그들은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다. 지우의 눈이 메뉴를 보며 커졌다. 수연은 딸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저는 뭐든지 좋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지우야.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갈비탕이요. 그리고 잡채도요. 수연은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지우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참지 못하고 빠르게 먹었다. 수연은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 천천히 먹어, 지우야. 수연이 말했다. 음식은 충분해. 민주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가 잃었던 것이었다. 단순한 가족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는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면접은 어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합격했어. 카페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 민준은 가슴이 찔렸다. 그의 회사 신입사원도 시간당 그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 일은 안 해도 돼. 그가 말했다. 나는 내 결정을 내릴 거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제안한 일이 정말로 실현될 때까지. 나는 다른 옵션이 필요해. 이해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민준은 제안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수연이 말했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 엄마, 제발. 최소한 이것만은 허락해줘.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요하. 하지만 이번만이야. 그들은 민준의 차에 탔다. 지우는 차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다. 가죽 시트, 최신 기술,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웠다. 여기 정말 좋아요. 그녀가 감탄했다. 수연은 딸을 조용히 시켰다. 재우야, 너무 흥분하지 마.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그의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곳이었다. 여기서 내려. 수연이 말했다. 올라가 봐도 돼? 민준이 물었다. 안 돼. 제발 엄마.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수연은 주저했다. 부끄럽게 생각될 거야.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요하. 하지만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들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수연은 문을 열었고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아마도 15평 방미터 정도였을 것이다.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가구는 낡았고 요 두 개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그가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동안 그의 엄마와 여동생은 이런 곳에서 살았다. 이제 봤으니까 가.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지우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와 지우,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아마도 민준이었을 것이다. 지우는 내 그림을 그렸어.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항상 오빠를 궁금해했어. 왜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는지. 민준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몰랐어. 그가 흐느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넌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수연이 말했다. 그게 차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할 거야. 그가 약속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지도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다. 민주는 일어서서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새 집이 필요해. 더 좋은 곳. 우리는 여기서 괜찮아. 수연이 방어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지우를 봐. 이 아이는 곰팡이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어. 그리고 겨울이 오고 있어. 이 창문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민준이 말했다. 갱네임. 투자용으로 산 거야. 비어있어. 너희가 쓸 수 있어. 우리는 자선이 필요 없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이건 가족이야. 나는 내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살기를 원해. 나는 월세를 낼 수 없어. 그럼 내지 마. 아니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나는 상관없어. 수연은 망설였다. 자존심과 실용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지우를 보고는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임시로만 내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물론이야. 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절대 이 끔찍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게 할 것이다. 언제 이사할 수 있어? 수연이 물었다. 오늘이라도. 민준이 대답했다.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준비될 수 있어. 수연은 방을 둘러보았다. 가지고 갈 것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지우의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사진 앨범. 그게 전부였다. 그럼 짐을 싸자. 그녀가 말했다. 민준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수연은 거절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넌 밖에서 기다려. 민준은 복도로 나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동네는 그가 자란 곳과 비슷했다. 가난하고 붐비고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이 같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힘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 1시간 후 민준의 차는 강남으로 향했다. 뒷좌석에는 수연과 지우가 앉아 있었고 트렁크에는 그들의 모든 소지품이 실려 있었다. 많지 않았다. 민준의 마음이 무거웠다. 새 아파트는 현대식 건물 1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지우는 입을 크게 벌렸다. 복도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카펫이 깔려 있었다. 민준은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30평형이었다. 큰 거실, 2개의 침실, 현대식 주방, 그리고 넓은 발코니가 있었다. 가구도 완비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새 것 같았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수연도 불편해 보였다. 이건 너무 많아. 수연이 말했다. 이건 기본이야. 민준이 대답했다. 지우는 자라나고 있어. 자기 방이 필요해. 그리고 엄마도 제대로 쉴 공간이 필요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꿈꿔왔다. 딸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네 방이야, 지우야. 민준이 작은 침실로 지우를 안내했다. 방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작은 책상과 책장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을 만지고 침대에 앉아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돌아서서 민준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여동생을 꼭 껴안았다.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다. 천만에 지우야, 그가 대답했다. 수연은 큰 침실에 섰다. 방은 넓고 밝았으며 킹사이즈 침대와 드레스룸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부드러운 이불을 만졌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원하는 만큼. 민준이 대답했다. 이건 이제 내 집이야.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수연이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나는 내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평생 보상할 거야. 수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나는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필요해. 착했던 그 아이가. 나는 변할 거야. 민준이 약속했다.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 말은 쉬워. 수연이 말했다. 맞아.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그날 저녁 민준은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연이 요리를 했고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맛있어, 엄마. 그가 말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응. 어렸을 때 먹던 맛이야. 수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식사 후 민준은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언제 다시 와요? 데이트 민준이 약속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우는 그를 다시 안아주었다. 민준은 여동생의 작은 몸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돈, 권력, 지위 그런 것들은 공허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사랑이었다. 인간적인 연결이었다. 그는 회사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았다. 이윤을 위한 도구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가족이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은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인사팀장을 불렀다. 김수연 과장의 복직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좋아.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직원 복지 프로그램. 민준이 말했다.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육아휴직 정책을 개선하고 긴급 가족 상황을 위한 유급 휴가도.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그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직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해. 그들이 아이가 아플 때 해고될까봐 두려워해서는 안 돼. 이해했습니다, 사장님. 민준은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강남의 아파트에 있었다. 수연과 지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편안한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 오후 5시에 그는 일찍 퇴근했다. 그의 비서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보통 밤 10시까지 일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가야 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수연과 지우의 아파트로 갔다. 그가 벨을 눌렀을 때 지우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깨끗하게 빗어져 있었다. 오빠, 그녀가 기쁘게 소리쳤다. 정말로 왔어요. 약속했잖아. 민준이 말했다. 수연은 부엌에 있었다. 그녀도 다르게 보였다. 덜 피곤해 보였고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하룻밤의 좋은 수면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저녁 먹었어? 수연이 물었다. 아직. 그럼 같이 먹자. 그들은 다시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덜 어색했다. 지우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새 직장에 대해 긴장된다고 말했다. 긴장할 필요 없어. 민준이 말했다. 내연 훌륭한 직원이야.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너를 잘못 대하면 나한테 말해. 나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야. 이건 존중이야.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지우와 함께 놀았다. 그들은 보드게임을 했고 책을 읽었고 그림을 그렸다. 민준은 오랫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오빠는 왜 그렇게 바빠요? 지우가 물었다. 일 때문이야. 민준이 대답했다. 그 일이 가족보다 중요해요? 민준은 잠시 멈췄다. 아니, 지우야. 가족이 더 중요해. 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 그럼 더 자주 와요. 그럴게. 약속해. 밤 9시에 민준은 떠나야 했다. 지우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오빠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정말요? 정말이야. 진심으로. 지우는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다. 작은 소녀와 분홍색 자전거가 그를 바꿨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더 나은 아들이,
더 나은 오빠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것이었다. 무엇이 필요하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다음 몇 주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수연은 회사에 복직했고 민준의 약속대로 과장으로 승진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사장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똑똑했으며 팀원들을 배려했다. 민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매일 저녁 수연과 지우를 방문했다.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민준은 지우를 새 학교에 등록시켰다. 강남의 좋은 사립 초등학교였다. 지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적응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했으며 친구들을 빨리 사귀었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발레 수업이 있대요. 지우가 어느 날 흥분해서 말했다. 발레를 배우고 싶니? 민준이 물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민준은 즉시 등록시켰다. 지우는 분홍색 발레복과 슈즈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 수연도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수연이.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잖아. 민준이 대답했다. 수연은 처음으로 그를 민준아라고 불렀다. 사장님이나 이 사장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이 의미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준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회사 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고 육아 휴직 정책이 개선되었으며 긴급 가족 상황을 위한 유급 휴가가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직원들이 행복하면 그들은 더 생산적이야. 그가 설명했다. 그들이 가족을 걱정하지 않으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이건 투자야, 비용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는 옳았다. 직원 만족도가 올라갔고 이직률이 떨어졌으며 생산성이 증가했다. 다른 회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는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복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인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긴장해 보였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죠? 하승, 저는 제 아이가 아파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제 상사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랬죠? 하지만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여성은 이름을 말했다. 민준은 즉시 그 관리자를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가 물었다. 사장님, 그녀는 이미 이번 달에 2번이나 결근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마감일이 있고 그녀의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것이 프로젝트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우리 회사의 정책이 뭐죠? 가족 긴급 상황에는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그 정책은 왜 지켜지지 않았죠? 관리자는 말문이 막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당신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민준이 말했다보네, 사장님. 민준은 여성에게 돌아섰다. 가서 아이를 돌보세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가 나아지면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도 한때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수연과 지우의 아파트에 갔다. 그는 꽃과 케이크를 가져왔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수연이 물었다. 지우의 첫 발레 공연이 다음 주잖아. 민준이 말했다. 축하하는 거야. 지우는 기쁨으로 소리쳤다. 오빠가 올 거예요? 당연하지. 앞줄에 앉을 거야. 그들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민준은 행복을 느꼈다. 진짜 순수한 행복을. 민준아. 수연이 그를 불렀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좋은 쪽으로. 너는 예전에 네가 되었어. 내가 키웠던 그 착한 아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엄마.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것은 민준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는 돈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진짜 인정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항상 필요했던 것이었다. 발레 공연 날 민주는 약속대로 앞줄에 앉았다. 수연도 옆에 있었다. 무대에 지우가 나타났을 때 민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분홍색 발레복을 입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지우는 춤을 췄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온 마음을 다했다. 그녀가 민준을 보고 웃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공연이 끝난 후 지우는 그들에게 달려왔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올렸다. 잘했어, 지우야. 그가 말했다. 너는 최고였어. 정말요? 지우가 기쁘게 물었다. 정말이야.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민준은 그 사진을 그의 지갑에 넣었다. 그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상기시킬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상자였다.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열어봐. 지우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고 안에는 그들 세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 설명했다. 항상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는 목걸이를 껴안았다. 평생 뺄 거예요. 민준은 수연을 보았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수연이 말했다. 네가 돌아와줘서. 아니야, 엄마. 민준이 대답했다. 나를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가족으로서 마침내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고 도시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민준은 수연과 지우와 함께 여의도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예쁘다.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다. 수연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희망이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지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사랑받는 엄마였다. 행복해 보여. 민준이 말했다. 응. 수연이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행복한 거. 나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고백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지우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평화로웠다. 민준아,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수연이 말했다. 뭔데? 나는 너를 용서해. 수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민준의 목이 메었다.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나를 버렸을 때도.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나도 엄마를 사랑해. 민준이 속삭였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사랑은 아름다웠다. 용서는 더 아름다웠다. 오빠, 엄마, 저 좀 봐요.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벚꽃 나무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민준과 수연은 웃으며 일어났다. 그들은 지우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췄다. 세 사람은 웃으며 돌았고 벚꽃은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수십억 원이 아니라, 고급차가 아니라, 큰 회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이 순간. 이것이 그가 평생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열어봐. 지우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분홍색 자전거 열쇠고리가 있었다. 작은 복제품이었지만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건 내 자전거야. 민준이 설명했다. 네가 팔려고 했던 그 자전거. 나는 그것을 내 사무실에 두었어. 매일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해. 지우는 열쇠고리를 만졌다. 제 자전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너는 절대 그것을 팔 필요가 없어. 절대로. 고마워요, 오빠. 민준은 수연에게도 상자를 주었다. 그녀가 열었을 때 안에는 열쇠가 있었다. 이게 뭐야? 수연이 물었다. 이 아파트 열쇠야. 민준이 말했다. 나는 이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이제 이건 내 거야. 완전히. 민준아,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충분하지도 않아. 내가 너한테 빚진 것에 비하면. 하지만 이건 시작이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받아줘. 수연은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 아들아, 도운을 아들아. 그 단어가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다시 아들이었다. 오빠였다. 가족의 일부였다. 저와 다음 날 민준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는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있었다. 제2의 기회 재단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싱글 부모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일자리 훈련, 주택 지원, 육아 지원을 제공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개인적입니다. 민준이 이사회에 말했다. 저는 한때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들어할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제2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조용했다. 민준은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 재단은 제 개인 자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더 기부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다. 재단은 성공이었다. 첫 해에만 300가정을 도왔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얻었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각각의 성공 스토리는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민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제 딸은 학교에 가요. 우리는 행복해요. 천만에요. 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귀중해요. 민준은 그녀가 떠난 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정복하고 싶었다.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모든 거래를 지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것을 원했다. 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 번에 한 가족씩 그날 저녁. 민준은 수연과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식사를 했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작문 숙제가 있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우리 영웅에 대해 써야 했어요. 누구에 대해 썼니? 민준이 물었다. 그 오빠요. 지우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오빠가 제 영웅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지우야. 저한테는 영웅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는 우리를 구했어요.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그게 영웅이에요.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우를 껴안았다. 이 작은 소녀가 자전거를 팔려고 했던 이 용감한 아이가 그를 구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줬다. 나야말로 네가 영웅이야, 지우야. 그가 속삭였다. 너는 날 구했어. 그날 밤 민준이 떠나기 전에 수연이 그를 불렀다. 민준아, 잠깐만. 응, 엄마.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연이 말했다. 네가 한 모든 것, 재단, 회사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것, 나는 정말로 자랑스러워. 엄마, 너는 내가 키운 그 아이로 돌아왔어.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너는 실수를 인정했고 변화했고 성장했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민준은 엄마를 껴안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수연이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많은 생각을 했다. 6개월 전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외로운 사람. 하지만 작은 소녀와 골판지 팻말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다. 몇 년이 흘렀다. 지우는 자랐다. 그녀는 이제 중학생이었고 발레를 계속하고 있었다. 수연은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리더였고 멘토였다. 민준은 여전히 CEO였지만 그는 다른 종류의 리더였다. 자비롭고 이해심 있고 인간적인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 3사람은 공원에 있었다. 민준과 지우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큰 자전거를 탔지만 그녀는 여전히 분홍색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자전거, 그녀가 한때 팔려고 했던 그 자전거는 민준의 사무실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오빠, 경주해요. 지우가 도전했다. 좋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질주했다.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태양이 따뜻하게 빛났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완벽한 민준이 지우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다. 사랑, 용서, 제2의 기회.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았다. 그들이 수연에게 돌아왔을 때 지우가 말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이에요. 아, 나도 그래. 민준이 동의했다. 나도. 수연이 덧붙였다. 그들은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가족으로서. 마침내 완전히. FM 대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민준과 수연, 그리고 용감한 지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제2의 기회에 대한 이 감동적인 여정이 의미 있으셨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네, 왼쪽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